안녕하세요. 이 추운 날 또 여기까지 방문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현대고 국어를 맡게 되는 김시연 강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들 지금 너무 또 추운데 먼 길 하셨는데 제가 이제 국어에 대해서 어떻게 또 준비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고 간단하게 제 소개도 먼저 드리도록 할게요. 저를 이제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또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자사고를 조금 전담으로 많이 맡고 있고요. 대치동에서 일반고까지 맡고 있고 실적이 좋은 편입니다. 국어 전교 석차 1등 계속 연속적으로 배출하고 있는 김시연 강사라고 합니다. 지금 여기 센티움에서는 이제 현대고 같은 경우에 1월 1일부터 이제 개강을 하게 되고요. 6시부터 9시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님들. 저녁 수업의 장점은요. 뒷타임을 살려가지고 피드백을 필수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혹시라도 뭐 일요일 저녁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이들 체력적으로 충분히 따라올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또 맡겨주시면 수업 후에 이제 피드백하면서 8회로 해가지고 이제 방학 동안에 아이들 기초 초석을 조금 다지는 시간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현장 가능하고요. 당연히 저희 라이브 동영상까지 다 가능한 수업으로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혹시라도 뭐 그날 뭔가 좀 컨디션이 안 좋거나 이동거리의 어떤 문제 때문에 라이브로 들어와야 되는 친구들은 라이브로 접속해서 수업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간단하게 수업 후기 먼저 가지고 와봤어요, 어머님들.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조금 케미가 좋은 편이거든요. 하고 학생들이랑 또 잘 시너지를 내가지고 좋은 성적을 조금 거두고 항상 이렇게 감사 문자를 받는 편인데 다는 못 가지고 오고 몇 개만 발췌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이건 이제 어머님들께서 보내주시거나 이제 아이들이 보내준 그런 부분이어서 마찬가지로 현대고 이번에 또 맡겨주시면 중간고사 때까지 쭉 이끌고 나가갖고 굉장히 좋은 성적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수업의 특징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첫 번째 특징은 무작위 질문으로 초몰입도 유지입니다. 수업에 들어오는 모든 친구들은 제가 다 이름을 외워요. 그게 30명이 되든 40명이 되든 다 외웁니다. 외워가지고 아무나 돌아가면서 이름 던지고 질문을 던질 거예요. 수업 내내 하면서. 그렇게 되면 아이들이요. 본인한테 언제 질문 순서가 돌아올지를 몰라요. 왜 돌아가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긴장을 하게 되고 본인 스스로 느낍니다. 아, 내가 여기 공부 안 됐네? 그리고 스스로 약간의 수치감도 느낄 수 있겠죠? 그러면서 조금 더 수업을 계속 집중해서 열심히 들을 수 있고 이해도도 쉽게 조금 점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두 번째 특징으로는요. 당일 깨기 학습입니다. 제가 제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어머님들. 아이들이요. 주말에 보통 수업 땅땅땅 땅땅땅 이렇게 듣고 나서 집에 가면요. 공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아무리 열심히 하는 친구들도 쉽지가 않아서 그날 당일에는 공부를 잘 못해요. 언제 하느냐? 수업 전날. 수업 전날 숙제하면서 와다다다다다 해요. 기억날까요? 조금이라도 어려운 이론 수업, 특히 문법 같은 경우에 아이들 기억 잘 못하겠죠. 문학이야 조금 감으로 한다고 해도 문법 이런 거 잘 따라올 수 없습니다. 수업 밑으로 항상 피드백을 잡는 이유는요. 아이들한테 시간을 주는 거예요. 장기 기억으로 전환할 수 있고 이거를 최대한 기억하고 갈 수 있고 내가 어느 부분까지 모자라는구나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당일 깨기 학습을 하는 겁니다. 이거 하고 안 하고가 아이들 성적 차이에 굉장히 큰 부분이 있더라고요. 물론 혼자서 스스로 자가 주도적으로 워낙 잘하는 친구들은 잘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더 많잖아요, 우리.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때그때 조금 모자란 부분을 짚어주면서 피드백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다. 자, 그 다음에 고득점 문제에 더 강한 알고리즘을 구축을 합니다. 어머님들 현대고 국어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이따가 분포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자아이들이 굉장히 국어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이 가거든요. 갖고 정말 치열해요. 상위권 다툼이. 너무나 밀집되어져 있고. 이거 고득점 문제 하나라도 틀리게 되면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거든요. 하고 최대한 실수를 줄이고 시간적인 부분에 방어를 할 수 있도록 워딩 훈련을 계속 할 겁니다. 외적 증거로 주어지는 것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따가 시험지 분석 같이 해드릴 건데 외적 증거로 주어지는 것들, 외부 작품에 대한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변별력이 있는 문제를 틀리지 않고 가져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국어에 어머님들이 이제 오답 노트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하지만 국어야말로 오답 노트가 가장 중요한 과목 중에 하나예요. 국어에서요, 어머님들 작품 이해도를 보는 건요, 누구나 다 해요. 아이들이 왜 틀리느냐? 작품의 이해도랑 선지의 정형성을 서로 근거로 연결을 못해요. 매칭이 안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틀리는 거거든요. 과제를 기본적으로 할 때는요. 1번부터 5번 선지의 모든 근거를 달아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냥 답만 띡띡띡띡 찍어 온다? 그럼 무조건 다음 시간에 남길 거예요. 남겨서 다시 하게끔 훈련을 시킬 건데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체크를 하면서 아 본인이 이런 선지에 굉장히 내가 당황하네? 애매하네? 라는 걸 아이가 찾게 해야 해요. 그런 훈련을 같이 시킬 겁니다. 현대고는요. 어머님들 다른 학교에 비해서 사실은 서술형이 간단한 편이에요. 이따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조건이 그렇게 길지도 않고 엄청나게 길게 작문을 요하지 않거든요. 거의 다 단답형으로 나오지만 서논술형이 왜 현대고에서도 중요하느냐. 객관식에는요. 어머님들 소거법이 통하잖아요. 애들이 되게 야갔어요. 생각보다. 갖고 보다가 아 이거 대충 이게 답이다. 혹은 이게 너무 다 완벽하게 다 아니면 대충 이걸 고른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를 거르기 위해서 작품당 서술형 문제 적어도 10개씩은 풀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걸러내야 돼요. 아이들이 과연 어느 정도 아는지 알기 위해서. 자, 이제 마지막은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학생들이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편이라고 했잖아요. 어머님들 결국엔요. 물론 과목을 아이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국어를 처음부터 나 너무 사랑해. 근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보통은 학원을 오겠죠? 그런 친구들은요. 선생님의 한마디의 응원, 선생님의 하나의 관심이 생각보다 굉장히 커요. 그냥 너무 대형 수업에서 막 지나가는 수업 말고 저도 심지어 대형을 하지만 그래도 아이들에 대한 관심도라든지 애정도가 굉장히 선생님한테는 중요한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서 아이들 잘 달리다가도 만약에 1등을 했다가도 다음에 1등 못 할 수 있어요. 되게 많아요. 그런 일들이. 그랬을 때 아이들 다시 동기부여해서 책상에 끌고 올 수 있고 혹은 계속 뭔가 2등급에 머물러 있는 아이들 야망을 막 심어줘가지고 자기 주도적으로 조금 더 욕심 있게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다 선생님의 이끌림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어머님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제가 아이들의 미묘한 어떤 교우 관계라든지 가정 상황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아이들이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혹시라도 아이가 너무 힘이 지금 조금 빠졌다. 저한테 뭔가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또 아이들이랑 개발적이랑 연락해가지고 조금 에너지 넣어가지고 다시 공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저도 최대한 끌고 가겠습니다. 자, 국어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 지금은 일단 내신에 올인을 하시는 시기잖아요. 그쵸? 기본적으로 문학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어머님들. 문학 범위가 워낙에 크죠. 비문학이랑은 또 다르니까 문학 범위가 워낙에 크고 그 다음에 다 고배점으로 지금 현대고에는 내신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정시로 생각하더라도 이미 EBS 연계율이 다 낮아졌기 때문에 문학에 대한 이해도는 굉장히 관건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방학 시즌 이용을 하실 때마다 문학을 계속 정리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건 정시 때까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머님들. 그 다음에 일단 비문학 같은 부분에는요. 이제 현대고는 2학년 2학기에 비문학이 들어와요. 근데 문제가 뭐냐. 1학년, 2학년 1학기 비문학 수업을 안 하는데 2학년 2학기부터 들어오는 비문학의 수준 자체가요. 수능을 상회합니다. 애들 골 때리겠죠. 너무 힘들겠죠. 그러면. 이 비문학이라는 게 갑자기 한 번에 확 늘지 않거든요. 절대로. 고난이도 비문학 훈련을 계속 해야 돼요. 고1이라고 해서 쉬운 지문으로 연습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어머님들. 왜 그러냐면요. 고1 수준의 비문학 수준, 고2, 고3은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사설 마찬가지로 이렇게 올라가겠죠? 그럼 아이들이 어쨌거나 고1, 고2 수준으로 계속 연습하다가 고3으로 갈 때 한 번 더 역경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짧은 비문학이라도 고난이도로 아이들한테 처음부터 스트레스 훈련을 하지 않으면 고2 돼서 나가 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머님들. 그래서 비문학 어려운 지문 가지고 드릴 훈련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스트레스를 조금 극복할 수 있고 굉장히 어려운 그 문장 자체로 스스로 푸는 힘을 많이 길러야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고민 많으실 거예요. 엄매냐 화작이냐. 어머님들 당연히 원매입니다. 표준 점수 훨씬 더 많이 가져가요. 2점에서 3점 거의 가져갑니다. 어머니 그렇다는 건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이 엄매 부분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어쨌거나 현대고 1학년 때 누적으로 문법 나가거든요. 누적이라는 거는 내가 한 번 단타로 쳐서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단타로 치면 어차피 까먹기 때문에. 범위 자체가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현대고 특히 다니는 친구들은요. 엄매와 관한 부분은요. 방학 내내 한 바퀴 돌리고 그 다음 방학에 또 한 바퀴 돌리고 하셔야 돼요. 왜 고3이랑 재수생이 엄매에 강할까요?
1학년, 2학년들보다 많이 해서 강한 겁니다. 반복했기 때문에. 이 문법이라는 부분이 참 기억이 나다가도 기억이 안 나고 용어 하나하나 굉장히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의 진입 장벽이 높지만 해놓으면은 정말 노다지로 점수 가져가는 부분이에요. 아직 시간 있을 때 투자하셔가지고 가져가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지금 현대고 내신 특징 가지고 왔어요, 어머님들. 평균 78점이에요. 표준 편차 16.3. 분포도가 아주 그냥 자자자자자 애들이 다 밀집되어 있다라는 소리거든요. 이 평균 편차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세요, 어머님들. 4%, 7%, 23%잖아요. 23%인데 지금 A 부분에 26.2 들어갑니다. 이거 아이들이 굉장히 고득점을 많이 낸다는 거예요. 시험이 쉬운 학교는 아니에요. 잘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칫 밀리면 아이들이 굉장히 실망할 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올 정도면은 중학교 때 그래도 어느 정도 해가지고 다 받았던 친구들인데 내가 90점을 넘었는데 왜 3등급 문 닫고 내가 들어가지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현타 오게 되죠. 점수로는 굉장히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등급 싸움에서 밀려버리는 거예요.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는 학교라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아이들이 공부를 꼼꼼하게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네, 지금 여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21년도에 굉장히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난이도 조정을 조금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난이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오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현대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잘하는 친구가 많아서 국어 경쟁이 조금 심한 거는 사실입니다, 어머님들. 아이들이 조금 더 열심히 공부할 필요가 있고요. 이따가 이제 더 설명 한번 더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특징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님들. 학교마다 시험 문제가 다 다르긴 달라요, 문항 수랄지. 근데 현대고는 딱 30문항 정도 나오거든요. 문항이 적은 문항은 아닙니다. 하고 문항 수 자체가 많고요. 지금 제가 시험에 다루는 문학 작품 수가 많다라고 써놨어요. 그 어머님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이럴 때요. 문학 작품 이렇게 많이 내는 학교 사실 별로 없어요. 몇몇 학교 제외하고는. 현대고가 문학 작품을요. 중간고사 때 17작품을 시험 범위로 가지고 오셨어요. 시만. 거기다가 당연히 문법이 들어갔겠죠? 거기다가 기말고사 때 조금 줄여주셨더라고요. 그러다가 또 2학기 중간고사 때 팍 늘려갖고 22작품이 시험 범위로 나와요. 작품량이 많다는 건요. 아이들이 따라가야 되는 공부의 양도 많아지고요. 자연스럽게 과제의 양도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작품별로 풀어봐야 되는 문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근데 더 황당한 건 외부 작품이요. 7개에서 5개. 가끔 줄여주시면 2개 정도 나올 때도 있지만 그런 거는 선생님의 그냥 약간 그때의 마음 상태이기 때문에 항상 외부 작품이 좀 관건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냥 정말 외부 작품으로 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작품 수가 어머님 부교재에서 나오는 거고요. 외부 작품은 그냥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대비를 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시험 기간 내에 대비를 하자니 그렇다고 너무 많은 외부 작품을 저희가 다룰 수는 없잖아요. 왜 그러냐면 범위 양을 보세요. 이거 범위 나가는 것도 되게 달리면서 나가야 되는 수업인데 너무 많은 외부 작품을 시험 기간에는 완벽하게 전체적으로 못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언제 하셔야 된다? 방학 동안에 항상 문학 수업을 현대고는 꼭 들으셔야 돼요. 꼭. 정말로. 외부 작품이 물론 약간 필수적인 시에서도 외부 작품 내시는데 또 낯선 시에서도 내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아이들이 물론 내가 문학 작품을 다 알고 시험을 볼 거야 라는 거 말도 안 되죠. 당연히 모르는 문학 작품이 나올 건데 그거를 적어도 감상하는 힘, 감상하는 법을 완벽하게 숙지를 해야 되고 처음 보는 작품이더라도 선지의 근거랑 연결하는 매칭이 완벽하게 되는 친구들이 여기서 점수를 가져간다는 말이에요, 어머님들. 그 아이들이 당연히 시험 범위에 나오는 거 다 완벽하게 공부할 거 아닙니까? 그쵸? 하고 이런 부분이 조금 중요하고요. 복합 지문을 굉장히 많이 출제하세요. 갖고 그냥 시를 만약에 출제할 때 2개 정도 묶어서 보통 출제해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근데 거의 한 4개 정도를 묶어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하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많은 시를 한 번에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이런 연습을 아이들이 계속 평소에 해줘야 된다라는 거. 시험 문제 유형은 다른 학교랑 비슷해요. 가장 적절한 것도 나오고
틀린 것도 고르는 것도 나오고 모두 고르시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상당히 다양하게 하면서 조금 소거법 지향하는 그런 문제들도 내신다라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술형 조건 다른 학교에 비해서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단답형으로 쓰면 되는 거지만 다 외부 작품에 연결돼 있어요. 거의.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런 부분이 많이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게다가 한 문제 정도는 사자성어 혹은 속담 문제, 어휘 문제에서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사자성어랑 약간 속담 이런 관용어를 할지 그런 어휘가 약할 때는 이 정도 시기에는 어휘를 조금 해줘야 돼요, 어머님들. 문법 말씀드릴게요. 다른 학교에 비해서 문법 범위가요. 한 번에 나가는 문법 범위가 작아요. 작은데 문제는 어렵게 나옵니다. 이게 문법 범위를 작게 낸다라는 건 내가 심화까지 내겠다라는 소리거든요. 선생님들께서는. 하고 문법 범위가 작지만 굉장히 난이도가 높게 나오는 거기 때문에 심화 자료를 무조건 숙지를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의문론이면은 표준 발음법. 표준어 규정이면은 한글 맞춤법 해설을 다 외워야 어느 정도 외운다라는 말은 좀 그러네요. 어느 정도는 다 아이들이 봤을 때 아 이거 무슨 조항인지 나 어느 정도 기억나. 여기에 얘가 뭐였지? 요 정도 숙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제일 헬인 건 마지막 2학년 기말고사에 한글 맞춤법이랑 중세국어를 같이 실으세요. 한글 맞춤법 엄청 까다롭거든요. 한글 맞춤법에서도 그 띄어쓰기 부분이 제일 까다로운데 이 띄어쓰기랑 중세국어를 같이 실는 어떤 그런 특징을 보여요. 특이하게. 그래서 아이들이 공부해야 되는 양이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딱 그렇다고 해서 문법을 그 범위만 내시는 게 아니라 그 전에 봤던 거 있잖아요. 중간고사에 봤던 거 끄집어 오시고 막 이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계속 1년 내내 문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필요하게 돌아가는 학교다라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이죠.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이미 범위 지나면 안 내거든요. 근데 여기는 또 그러지가 않습니다. 지문 길이가 조금 길어요. 지문 길이가 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주의를 해야 되냐면요. 그만큼 그냥 문법에 대한 지식을요 아이들이 갖추고 있으면 괜찮아요. 원래 문법이라는 거는 지문을 보고 푸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외우고 있는 걸로 푸는 거지. 하고 그런 부분에서 타임어택을 조금 주의를 해야 되고 아까도 말했지만 누적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일회성으로 그냥 그때 바짝 공부하고 날려버리고 이렇게 하면은 좀 힘들 거예요. 나중에는. 그래서 조금 계속 꾸준하게 문법 공부를 하면서 아이가 계속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이 이론을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문학보다 문법에서 서술형의 변별력을 조금 더 높이세요. 하고 배점이 약간 더 크고요. 서술형을 만약에 1번 이렇게 나가더라도 소문제를 이렇게 주셔갖고 부분 점수를 다 깔아놓으세요. 하고 거기서 이제 조금 점수를 세분화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문법이라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용어 굉장히 클리어하게 외워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뭐 용어 같은 거 살짝씩 바꿔가지고 애들이 어미, 접사 이런 거 엄청 헷갈려 해요. 그래서 많이 조금 바꿔가지고 이렇게 문제를 내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열심히 조금 아이들이 공부할 필요가 있고 거의 다 수능형 문제입니다. 근데 가끔 가다가 학교에서 요구할 때가 있어요. 이거 외우는 거 시험 볼 거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기를 요하는 그런 문제가 한두 문제 정도는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업 커리큘럼 말씀드릴게요, 어머님들. 이번 8주간은요. 거의 다 문학과 문법으로만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법 첫 번째는 형태소, 단어, 어간, 어미, 어근, 접사, 어미의 종류. 이 1주차 수업이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같지만 아이들이 고3까지 헤매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완벽하게 1주차 수업에서 정리할 거고요. 현대시 같은 경우에는 광복 전후 시까지 그 다음에 고전 문학 같은 경우에는 향가까지 다룰 겁니다. 2주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품사로 넘어갈 거예요. 저희 동사, 형용사, 조사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 부분도 사실 되게 까다롭고 방대하거든요. 양재체가. 하고 이때 품사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나가고 그 다음에 강국전도 다루고 한시와 대표적인 고려가요 다루게 될 겁니다. 그 다음 수업이 이제 의문의 변동 부분이죠. 지금 이렇게까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 4주차 수업까지가 1학기랑 조금 더 관련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4주차 수업이 1학기 중간 기말에 보통 다루게 되는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의문의 변동 들어갈 때쯤에는 현대시 이제는 그때로 넘어갈 거예요. 그 독재정치 이 시절로 넘어갈 거예요. 그 독재의 어떤 참여시인들이 어떤 식으로 활동을 하는지 보게 될 거고 중요한 부분이죠, 어머님들. 고전에서는 예부터 중요해요. 시조랑 연시조. 시조 가사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시조랑 연시조 이때부터 쭉 다루기 시작할 겁니다.
그다음에 4주차에는 표준 발음법. 표준 발음법은 음운의 변동에서 심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5주차로 들어가게 되면요. 이제 2학기 부분의 문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쌤 2학기 거를 왜 벌써 배워요? 여름에 배우면 되지. 아이들이 한 번 배워서 기억을 잘 못해요. 그래서 여러 번 해야 돼요. 표준어 규범 2번에 걸쳐서 배울 겁니다. 가장 심화 자료 한글 맞춤법 해서 웬만하면 아이들이 통달할 수 있도록 다 가르칠 거고요. 이때 이제 90년대 이후에 문학 4조를 배우게 될 거고 시조 연시조는 이제 5주차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주차부터 8주차까지는 잘 나오는 가사들 위주로 쭉 고전은 정리를 해줄 거고 7주차부터는 같이 가사랑 연계해가지고 중세국어 들어가 줄 거예요. 어머님들하고 중세국어 주 2회 어떤 그런 시간을 가지고 최대한 아이들 정리할 수 있도록 할 거고 요때는 이제 전체적으로 평소에는 보통 다루지 않았지만 약간 낯설다 하는 시들 위주로 요때는 조금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문학을 조금 더 치중하는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1학기 중간고사보다 되게 크게 문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대한 저희가 대비하고자 일단 방학 때문에 이런 어떤 시간을 마련해 두는 거고요. 문법은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지만 현대고에서 굉장히 중요한 파트이기 때문에 문법은 방학 시즌마다 돌려주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규 수업 시간은요 3시간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뒷타임을 피드백으로 잡은 이유는요. 아까도 말씀드린 당일 깨기 학습 그걸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제검사 복습 테스트 본 수업 당일 깨기 테스트 한 다음에 관련된 부분을요 문자로 발송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가 보통 이제 수업이 딱 진행이 되게 되면 오톡방을 만들어요. 어머님들. 아이들이 패드 쓰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 패드로 뭐 PDF 자료도 왔다 갔다 하고 질문도 조금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다 진행이 됩니다. 어머님들. 자, 과제는요. 이런 식으로 나갈 거예요. 문학 관련 70문제, 그 다음에 문법 관련 70문제. 5일간 한 30문제 정도씩 푼다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보다 적은 양일 것 같지만 아이들이 보통 밀려서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거 플러스 그 문학과 문법 문제는요, 어머님들 고3 수준까지 다 상회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굳이 쉽게 풀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하고 문제는 항상 고난이도까지 다 섭렵을 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모의고사 1회씩 하루에 이제 그 일주일에 한 번, 아까 5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 하루는 모의고사 1회 푸는 시간인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이들이 모의고사 이거 숙제를 내주면 시간을 안 지켜요. 지네 멋대로 잠깐 끊었다가 잠 잤다가 막 밥 먹으러 갔다 왔다가 이렇게 푸는데 웬만하면 처음부터 시간을 계속 연습하라고 가르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부분은 비문학 그렇다고 안 봐주는 거 아니거든요. 어머님들. 과제로 비문학을 봐줄 거예요. 비문학 어떻게 봐줄 것이냐. 본인이 비문학 지문이 3개에서 4개 정도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 하나에. 그러면 그 부분 다 구조화 훈련 하고 문제 해결 어떻게 했는지 근거 써가지고 저한테 A4용지로 제출을 해줘야 돼요. PDF 쓰는 사람들은 그냥 PDF로 작성해서 저한테 톡으로 날리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 모의고사는 풀었다라고 인정이 될 겁니다. 피드백 했는데 아이가 너무 점수가 안 나오고 너무 빵꾸가 많다. 그러면 그 친구는 취약 과제가 나가게 될 거예요. 꼭 그거 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 과제를 일단 못하는 친구들은요. 9시에 끝나고 바로 못 가겠죠, 당연히. 최대 10시까지 남기고 갔다가 10시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남겨보면은. 그런 친구들은 집으로 보낸 다음에 시간 조율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낼 수 있도록. 내는 거는 동영상이든 PDF 파일이든 낼 수 있도록 여러 가지로 방법을 만들어서 내게 할 거고요. 중요 어휘, 개념어, 사자성어 부담 가지 않는 선에서 아이들한테 과제 나갈 거예요. 피드백 같은 경우에는 서술형 과제 같은 경우는 제가 다 개별 첨삭합니다. 하고 문장 구조 너무 이상하게 하거나 말도 안 되는 거 쓰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제가 다 하나씩 교정을 해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 당일 계획 테스트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 누적형으로 계속 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어떤 그런 공부적인 부분에 도움을 될 수 있도록 해드릴 겁니다. 그 다음에 제가 수업마다 동영상을 다 찍어요. 어머님들. 동영상을 찍는 이유는 결석자를 위한 것도 있지만 수업의 어떤 이해도가 조금 떨어졌거나 아이들이 잠깐 컨디션이 안 좋아서 잘 못 들었을 경우가 있어요. 집중력이 흐트러지거나 그런 친구들은 저한테 요청을 하면은 언제든지 볼 수 있는 동영상이 나가게 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라이브랑 동영상으로 참여하는 친구들이 제 수업에 굉장히 많아요. 멀리서 듣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 온라인으로 제가 과제 체크해 주고요. 따로 연락을 해서 과제 미제출 같은 경우에는 요일을 다 정해가지고 그때그때 저한테 검사를 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답은요, 제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말해요. 죄송하단 말도 붙이지 말고 크게 질문을 해라라는 말을 하거든요. 애들이 너무 예의가 발라서 쌤 죄송한데요. 너무 늦은 시간에 괜찮아요. 그냥 사진만 찍어서 보내. 내가 보고 확인하는 대로 다 달아줄 거야 라고 보통 말을 해요. 하고 아이들이 조금 수업 시간에 와서 질문하는 친구들도 있는데 못하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조금 성향상 그런 친구들은 좀 이런 식으로 다 해결할 수 있도록 다 해결하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서술형 첨삭 예시입니다. 이런 부분이하고 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이거 왼쪽 두 개는 PDF 파일이에요. 하고 내게 되면 그냥 바로 패드에다 써가지고 저도 톡으로 보내주고요. 종이로 내는 친구들은 보통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그 비문학 구조도 그리는 거예요, 어머님들. 비문학 구조도 이렇게 그려서 내면요. 제가 틀린 부분들 교정 잡아주고 그 다음에 뭐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백지 테스트로 들어가는 부분들인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구조도 잡는 법 같이 연습해준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말이 길어졌죠? 저는 이렇게 해갖고 1월 1일에 개강을 하게 되고요, 어머님들. 방학 동안에 총 8회의 수업을 이끌고 나갈 겁니다. 아이들과 좋은 케미로 열정적인 강의를 약속 드리고요. 제가 친구들한테 제일 많이 듣는 말은 선생님은 너무 열정적인데 다정해요라는 말을 많이 듣거든요. 명확하고 정확한 수업, 그 다음에 효율적인 어떤 그런 강의로 수업 많이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맡겨주세요. 감사합니다.